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5강 5. 저당 상환 방법 6.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당 상환 방법을 저당 대부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당 대부를 받을 때, 주택을 담보로 대부를 받을 때 정한 상환 방법을 같이 설정을 합니다. 자, 이 저당 상환 방법, 저당 대부 방법은 대략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크게는 금리 결정 방식에 따라 금리가 고정되냐 아니면 금리가 변화되냐 두 개로 나뉘고,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먼저 금리 결정 금리 결정 방식, 금리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죠. 이건 당연히 하나는 금리가 고정된 거야. 고정금리. 자, 고정금리. 다른 것은 이제 가변적이다 해서 변동금리. 금리가 변동을 하는 겁니다. 이자율을 얘기해요, 금리는. 자, 고정금리는 고정이 돼 있어. 자, 우리 항상 저당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대출자. 이제 머릿속에 늘 이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자, 대출자, 은행을 얘기하는 거고, 자, 차입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얘기해요. 차입자와 대출자가. 자,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자, 부채 서비스에 누가 지불한다? 자, 원리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대출자는 이제 원리금이 가는 겁니다. 돈은 이쪽으로 쓰니까. 이 원리금 지불하는 방법, 그게 바로 저당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자, 고정금리.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인플레이션이 됐을 때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가? 물가가 막 뛰어. 금리는 고정돼 있어. 자, 시장에 대출한 이율보다도 시장 이율이 높아져. 이 인플레 위험.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때는 대출자가 여긴 부담을 해요. 네. 인플레이션이 돼도 차입자는 금리가 고정돼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 반대로 변동이 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막 이자율이 올라가. 그러면 차입자가 이자율을 막 더 올려서 지불을 하니까 변동금리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 차입자가 지는 거예요. 차입자. 자, 그러니까 대출자가 이건 지고 차입자가 져요. 무슨 뜻이냐면,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고정돼 있잖아. 근데 시장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차입자가 가만히 있죠. 왜? 대출자에게서 받은 금리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시장에 이자율이 막 떨어졌어. 인플레이션이 안 되고 저플레이션이 돼. 낮아져. 그럼 차입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갈아탈까요? 이자율 낮은 딴 데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콜옵션이라고 그러죠. 콜옵션. 예. 콜옵션이라고 그래. 갈아타는 거야. 나 이제 여기서 은행 대출 그만 받겠다고. 부채 서비스 그만 내겠다. 돈을 갚아버려. 왜?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왜? 이자율은 낮으니까. 고정금리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변동금리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죠. 왜? 딴 데도 낮으면 여기도 낮아지면 돼. 이 대출자도. 딴 데가 오르면 여기 대출자도 올리면 되는 거야. 자, 이 변동금리는 또 종류가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금리 결정 방법에 의해서 고정금리가 뭐 고정된 거니까 더 이상 나눌 게 없지만, 변동금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가변 이자율. 예, 가변 이자율. 이자율에 변하는 게 가능해. 변동이니까. 가변 이자율 저당 대부가 있고, 두 번째는 조정 이자율. 조정 이자율 저당 대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협상. 협상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재협상 이자율 저당 대부. 세 가지가 있는데, 가변 이자율 저당 대부는 대출자하고 차입자가 처음에 이자율을 약정을 할 때, 내가 앞으로 돈을 갚을 때 이자를 얼마 내겠습니다고 약속을 하죠. 약정을 할 때 인플레이션 감흥지수 변동. 그러니까 감흥지수가 딱 하나야. 한 가지 감흥지수에 의해 이자율을 변동하는 걸 내가 용납을 하겠어. 주로 인플레이션 감흥지수 한 가지 뭐냐면 CD금리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D금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얘기하는데 이 CD 금리에 따라서 연동이 되게 해놔요. 근데 이 CD 금리가 며칠마다 변하냐? 91일마다 변해. 즉 석 달마다 변해. 그래서 은행의 일반 대부분 이거야. 대부분 가변 이자율 전환대부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3개월마다 은행이 이자율을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대부해주는 그 은행 직원이 알려줍니다. 그게 다 가변 이자율 전환 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정 이자율 저당 대부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문제가 됐잖아요. 인플레이션에 감응하는 그 지수가 여러 개. CD 외에도 양도성 예금 증서 외에도 감응 지수가 여러 개예요. 즉 누구에게 저기 제한권을 많이 부여했냐? 대출자 위주야, 대출자 위주. 예. 그렇다는 거. 재협상은 3년에서 5년마다 이자율을 다시 재협상하는 거야, 서로가. 이걸로 할지 결정하면 돼. 마지막 그 계약서 끝에다가 그 뭐 3년 지나면 다시 재협상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그게 재협상 이자율입니다. 이거는 이자율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차입자하고 대출자가 요번엔 요렇게, 다음 거는 3년 후는 또 만나서 재협상. 그러니까 재협상은 감면이 될지 조정이 될지 모르는 거지. 엄밀히 하면은 가변 이자율하고 조정 이자율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요거는 협상과 관련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정하면 그대로 가요. 대부분은 가변 이자율로 한다는 거. 그거는 인플레이션 감응하는 지수가 한 가지고 주로 CD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1일마다 변동하더라. 반드시 가변 이자율 요거는 한 번 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리 결정 방법에 의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원리금을 어떻게 내가 상환할 것인가. 이제 상환 방법에 의해서는 그 저당 상환 방법이 또 다르게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금리 결정,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나 요걸로 본 거고, 자, 요번에는 금리 결정에서는 고정, 변동 두 개가 있었고, 자, 이번에는 금리 결정이 아니라, 자, 원리금 분배 방식, 원금, 이자를 원리금이라, 원금, 이자, 원리금을 어떻게 분배해서 내가 상환할 것인가. 이 분배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쫙 나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원리금 균등이야. 내가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렸어. 그리고 3년 만기, 3년 후에 5천만 원 원금은 갚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자만 내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이자만 내면 돼.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원리금 균등이지. 이자만 균등하게. 이거를 바로 원리금 균등 관식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균등.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왼쪽에 원리금, 원금과 이자예요. 오른쪽에 시간 이렇게 나오면 원리금이 균등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늘 다달이 똑같은 횟수를 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확실히 알아둘 거는, 처음에는 빌린 돈이 세니까 5천만 원,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을 내가 갚아가니까 원금이 줄잖아. 나중에는 이자가 적어. 처음에는 이자가 많아. 비율을 보면 여기 밑에가 원금이고 위가 이자라면, 거꾸로 돼 있네. 이자가 처음엔 많고 원금이 나중에 많아져. 이자가 줄죠. 자꾸 갚아 나갔으니까. 자, 원금이 처음엔 적다가 많이 갚게 되고, 처음에는 이자가 많고 원금이 줄는 거야. 나중에 이자가 줄고. 이게 원리금 균등이야.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실제 내는 원리금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금 균등이고, 두 번째, 원금 균등이 있어. 원금. 이자는 없어. 이자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원금이 균등한 거야. 이자는 변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힌트야. 그러면 요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이쪽은 원금, 시간, 원금이 균등해. 자, 원금. 자, 요때는 특징이, 이자는 처음에 이자 많이 낸다, 조금 낸다. 처음에 많이 낸다고 했잖아, 이자를. 자,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게 표현을 하자면, 이자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이런 식으로 낸다고 쳐.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되잖아. 두 개를 합하면 원리금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예. 원금 균등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은 이렇게 원금과 이자 합쳐서 일정하게 내지만 원금이 균등할 뿐이지 원리금을 같이 합하면 원리금에서는 갈수록 돈이 줄어. 갚아야 될 돈이. 요게 핵심이야. 말은 균등이야. 말은 원금 균등이지만 원리금으로 취하를 하게 되면 형사가 내려가. 점점 준다는 거. 요거 절대 잊지 마세요. 원금 균등 방식에서는 원리금이 여기 원금이라고 표현 안 해. 자, 시험 문제 낼 때는 원금 균등 방식을 설명한 그림이다. 제대로 된 그림은 여기다 원리금이라고 써. 원리금. 세로축을 원리금이라고 해놔. 그러면 원금이 일정한 거지 이자까지 합하면 이자는 점점 줄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야 돼. 자, 세 번째 방식은 바로 만기 일시상환이야.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을 일시상환. 이 경우에는 이자만 내. 그냥 이자를 또 쭉 똑같이 내지. 이자 변동금리. 보통 변동금리면 가변 이자율 변동금리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만 변해. 이자만 쭉 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는 늘 쭉 일정하게 내줘. 그 다음 만기에 한꺼번에 싹 갚아버려. 네. 그러니까 보통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원리금. 근데 원리금이라고 하면 이거 이자라고 해야지. 이자 이러다가 3개월 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다가 만기에 3년이든 5년이든 계약한 만기에 한꺼번에 원금을 다 갚아버리는 거. 한꺼번에. 이런 형태예요. 만기 일시상환. 자, 네 번째는 체증식. 처음에는 이자만 내. 원금은 조금밖에 안 내.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벌이가 좋아질수록 점점 원금을 많이 갚아나가.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체증식은 원리금이라고 표현되고 여기 원리금 왼쪽에 시간. 그러면 처음엔 조금 내다가 나중에 점점 많이 내는 거야. 원금과 이자 합쳐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부분 원리금 상환이에요. 만기가 됐을 때도 부분 원리금만 상환하고 계속 원금과 이자를 내면 돼. 부분 원리금 상환. 자, 이 5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거고, 이거에 의해서 저당대부 받을 때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 은행에서는 요즘 많이 쓰는 거는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 일시상환을 많이 써요. 만기 일시상환. 그리고 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든 아파트 같은 거 분양 들어갈 때는 주로 원리금 균등상환을 많이 쓰고,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할 때는 대부분 만기 일시상환이에요. 이자만 쭉 갚다가 만기에서 가서 갚는. 물론 본인이 원리금 균등하게 내고 싶다. 다들 얼마씩 원금도 갚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도 상품을 설계해서 팔기도 합니다. 은행에서. 그거는 이제 은행하고 차입자의 입장에 따라서 조정을 하죠. 자, 이렇게 저당 상환 방법이 있는 거 좀 정리를 하고,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주택과 관련된 금융, 즉 우리나라의 주택과 관련된 금융을 종합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설립이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설립법이 있어요.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이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법인이에요. 법인. 그리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를 해서 2억 원의 출자자금 2억 원의 법인이다. 법인. 2조 원. 2억 원 갖고 어디 있어? 2조 원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틀리면 여러분들 오래 기억하더라고. 내가 얼굴 빨개지고 그러면 재밌어요, 선생님. 좀 쑥스럽구만. 2억 원. 2억 원이야 뭐 웬만한 사람 다 갖고 있는 돈이고, 2조 원. 아주 큰 돈입니다. 2조 원의 법인으로 합니다. 자, 설립 목적은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을 뭐 유동화한다든가, 주택금융 신용 보증 업무, 주택금융과 관련해서 신용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신용 보증 업무 수행하고, 장기적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하는데 도움을 줘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거. 마지막엔 다 이바지야. 예, 모든 법의 목적은.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큰 업무가 그 유동화 중개기간,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있었죠? 2차 저당시장에서 주택 저당을 유동화하는 중개기관 역할을 해요. 이게 아주 큰 역할이에요.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 가장 큰 거죠. 자,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떤 일을 하나, 오늘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구체적으로 그 주요 업무를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큰 업무가 6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자, 이 금융공사의 업무. 자, 업무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기지론 근거. 모기지론 근거. 이게 날라다니는 모기가 아니라, 나도 처음엔 그렇게 느낌이 왔는데 영어로 써줘야 돼. 그래서 모기지, MORTGAGE, 론. 이거를 공급을 해. 예. 모기지, 장기 저당이란 뜻이고, 론은 대출해준다는 얘기야. 장기 저당 대출. 모기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모기지 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띄어읽기 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단 크게 한번 보자고 어떤 게 있는지. 두 번째는 주택 저당 채권을 사잖아요. 그럼 그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해야지.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해. 예.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해.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줄 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했다가 그걸 팔아.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바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택 저당 증권이야. MBS. 주택 저당 채권이 증권이 된 거야. MBS를 발행했으면 팔아야지. 발행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매. 자, 네 번째. 네, 일단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주택 신용 보증을 해. 주택 신용 보증. 자, 주택 신용 보증. 주택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뭐 전세대금 대출을 받는다든가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대출된 대출자 은행에다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보증해 주겠다. 신용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서민들도 주거 안정 생활을 할 수 있고 돈 빌려주는 대출자 은행들도 마음 편히 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지금 네 번째 주택 신용 보증을 했고, 주택연금. 만 60세 이상 노인들 있죠? 그분들 저당 잡히지 않은 주택이어야 되고,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영모기지론이야. 다달이 외래 돈을 받는 거야. 영모기지. 이걸 다른 말로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이야. 정확히는 주택을 담보로 노후에 만 60세 이상 두 분 다 노후에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주택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적 보증을 해. 공적 보증을 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사업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증도 해줘. 자, 여섯 번째. 학자금 대출을 받아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그 학자금 대출 채권,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하면 그 대출 채권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 증권도 발행해. 학자금 대출 증권. 이것도 발행을 합니다. 발행했다는 얘기는 판매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6가지 업무가 나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1번 모기지론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모기지론은 장기야, 장기. 이거 2년, 3년 이런 상품 안 팔아. 보통 여기는 딱 4가지. 10년. 자, 그리고 15년, 20년, 30년. 10년에서 30년 사이에 4가지 상품을 공급을 합니다. 장기지, 장기. 그리고 저리로 하고. 대출 기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장기 저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택 채권을 벌고 주택 저당 유동화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두 개 같이 들어가니까. 자, 주택을 내가 구입을 하려고 그래. 차입자죠. 차입자. 주택 구입하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차입자. 자, 은행에다가 주택 저당을 해요. 그 은행이 1차 대출기간, 대출자. 저당을 잡아서 대출을 해줘. 자, 이제 저당, 대출. 그러면 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 KHFC에다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파는 거예요. 저당 판매. 그러면 돈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KHFC는 누구에게 판매한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저당 증권으로, 이번엔 증권화해야지. 증권을 판매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나중에 증권을 샀으니까 증권을 대팔 수도 있고 매년 연말에 주식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스템을 하는 게 누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주택채권을 보유하고 그걸 유동화해서 MBS, 주택저당 증권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신용보증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서민들 주택을 담보로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거나 할 때 그때 주택신용보증을 해서 은행이 마음 놓고 빌릴 수 있게 해주는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구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에 설립을 해서 그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 국전연금은 만 60세, 60세 이상이고 두 분 다, 노인 두 분이 그리고 그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담보로 하는데 이 특징은 그 책임을 묻지 않아.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이분들이 쭉 평생 연금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받은 게 6억이야.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마이너스 3억이잖아. 손해본 거야. 이 마이너스 3억 그러면 그 자손들, 상속인에게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 이거야. 안 받아. 반대로 3억이었는데 1억 5천만 받고 돌아가셨어. 그럼 나머지 1억 5천은 경매 처분한 다음에 그 상속인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예요. 국민 복지 차원에서 하는 제도야. 이거는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서 왜? 설립을 할 때도 한국은행하고 국가에서 2조 원을 투자해서 설립한 거잖아. 어떤 이익을 내겠다는 회사라기보다는 국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학자금 대출증권은 그 학자금, 학생들이 학자금으로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대출 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사서 은행에 돈을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주택 모기지론에 있어서 무조건 10년, 15년, 20년, 30년을 장기적으로 주는데 뭐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100억, 1000억짜리 큰 비싼 집을 사기는 안 할 거 아니야. 자, 이 주택 모기지론은 대상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 왜? 한 세대가 한 주택 갖고 있다 집을 좀 넓혀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기지론을 해주는 거고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모기지론을 해주고 공급해주고 대출 한도는 집값에 자 주택 가격의 70% 한도야. 1억이면 7천만 원까지 되죠. 왜? 장기니까. 장기 거쳐 갚으면 돼. 그러면 10억이면 7억이네? 아니죠. 한도액이 있어. 액수로도 한도를 줘야지. 5억 이상 대출이 아무리 70%여도 5억 이상 대출이 안 돼. 그러면 집값은 얼마짜리까지 되냐면 내가 30% 받는데 30억짜리 30%면 9억 받는 거 아니야. 근데 한도 5억이잖아. 집값도 한도를 줘야죠. 집값 전체적으로는 몇 억짜리 집까지 가능하냐면 아파트 또는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서 단독주택도 가능해요. 9억 원, 집값은 9억 원 한도로 그리고 비율은 70%.
9763 6억 3천까지 받냐? 그게 아니라 한도액 5억. 예. 집값의 한도는 9억 원이고 대출 비율은 70%, 대출 금액 한도는 5억. 요렇게 해서 모기지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35강 주택 저당 상환 방법 또는 저당 대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당 상환 방법은 그 금리 결정 방식에 따라서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이렇게 나뉘고, 인플레이션이 무척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가 인플레이션을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변동금리에 있어서는 그 가변 이자율 저당 대부를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인플레이션 감흥지수가 한 가지이고 주로 CD에 연동한다는 거, 양도성 예금 증세에 연동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당 대부 방법에 있어서 원리금 균등 상환, 원금 균등 상환,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그리고 체증식, 부분 원리금 상환,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일은 첫 번째 모기지론을 제공하고 공급하고, 두 번째 주택채권을 보유해서 주택채권을 유동합니다. 주택저당증권을 발행 판매하고, 주택신용보증을 하고 주택연금 공적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증권을 발행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본금 2조 원의 법인이고 우리나라 국가와 한국은행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학개론 35강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